자, 이제 아관파천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아관파천. 자, 아관파천은 아관이 아라사 공사관이에요. 아라사는 러시아죠.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을 옮기는 것, 임금의 처소를 옮기는 사건, 그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왕이 살고 있던 곳이 경복궁이죠? 자,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을 옮기는 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충격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본인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었죠. 물론 실패했지만 그 사건을 춘생문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 보시면은 감금되어 있다시피 했던, 그러니까 을미사변 이후에 거의 감금되어 있다시피 억류되어 있던 고종을 탈출시키려고 시도한 사건. 자, 하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자, 그러다가 러시아 쪽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종이 살고 있던 곳을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왜? 일본이 죽일지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 또는 영향 이것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아관파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친러 내각이 성립됐다는 거. 자, 이제 고종이 러시아 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와 친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겠죠. 그래서 친러 내각이 성립이 되죠. 거기 보시면 이완용, 박정양, 이범진 뭐 등등 이런 친러 내각이 성립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권이라고 하는 건 이익이 되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권리를 열강들이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열강이라는 건 이제 강대국들이고 침탈은 빼앗아갔다는 거니까 이익이 되는 권리들을 열강들이 뺏어갔다. 자, 그러면 이익이 되는 권리를 이렇게 열강들에게 거의 뭐 빼앗기다시피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각 나라와 맺은 조약에 들어있는 어떤 조항 때문이에요. 그 조항이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이죠. 자,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익균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쟤한테 하나를 줬으면 나한테도 하나를 똑같이 줘야 돼. 자, 이게 최혜국 대우였고 각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이 내용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각 나라들한테 이권을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처음 조약에 언급한 거는 무슨 조약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래서 최초로 규정한 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최초로 규정한 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자, 그러면 최초 규정은 미국하고의 조약이었으면 자, 일본하고의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가 들어간 거는 조항이 들어간 거는 무슨 조약부터? 자, 요게 조일통상장정부터. 자,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최혜국 대우가 처음 들어갔다는 건 요거 앞에 체결한 일본하고의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 내용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일본하고 조약을 개정할 때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냐? 일본하고 처음 규정된 거는 조일통상장정부터. 자, 그런데 이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개정판. 자, 우리가 앞에서 조일통상장정 조약 얘기할 때 조약이 두 개. 하나는 76년, 하나는 83년 개정된 거죠. 그 중에서 개정판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정판에 처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조일통상장정에 처음 규정되었고,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이렇게 체결된 이후에 다른 나라하고는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갔으니 러시아에 새들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방 하나 빌려 살고 있었으니까 뭘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혜택 같은 거 하나 줘야 되잖아요. 러시아한테 하나 줬어.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이 벌떼같이 달려든 거예요. 나도 줘.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하나씩 나눠줘 버렸다. 자, 그래서 이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로 산림체벌권을 많이 가져갔어요. 산림,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광산채굴권,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철도부설권. 철도부설권을 되게 많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광채굴권.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쫙 가져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권을 탈탈 털렸다. 이때. 자,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열강의 이권 침탈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예요? 아관파천 시기.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 뭐냐? 최의국 대우조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게 아관파천의 결과. 자, 그러면 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난가 있었던 시기가 1년. 거의 딱 만 1년이에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가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은 피난가 있지, 나라꼴은 이렇게 이권 다 뺏기고 엉망진창이지. 자, 그때 미국에서 귀국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 유학했던 사람이 서재필. 그 사람이 돌아와서 처음에 뭘 했냐? 신문을 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모아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단체가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개념은 독립협회. 1896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1896년 7월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서재필이 와가지고 나라의 지원을 좀 받아서 신문을 먼저 간행을 하게 돼요. 자, 서재필이 간행한 신문이 뭘까요? 독립신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신문이 먼저 간행이 돼요. 독립신문은 1896년 4월에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그 뒤에 몇 달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독립신문은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서 근대적 민간신문이죠.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날짜를 지금도 신문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독립신문은 이렇게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면서 서재필이 주도해서 만들었죠. 서재필은 미국에 유학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필립 제이슨. 이 사람은 사실 본인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진 쇼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지. 자, 어쨌든 거기 보시면 독립협회 창립부터 한번 볼까요? 처음에 독립협회를 창립하기 전에 독립신문이 먼저 창간됐다고 했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독립신문 창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독립협회의 구심점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라고 하는 걸 창립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될 때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주도해서 만들었냐? 주로 서재필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이런 뭐 미국 갔다 온 사람, 일본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이제 약간 해외 물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사교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그게 정동구락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교 모임에다가 그 다음에 가부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약간은 개화파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건양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런 건양협회계 인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만들었던 기구가 바로 독립협회.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독립협회는 정동구락부 인사들과 건양협회계 인사, 진보적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개화파 또는 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요. 자, 하지만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지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뭐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가입, 참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의 구성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독립협회의 창립. 독립협회가 창립된 거는 1896년 7월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동구락부 세력과 그 다음에 건양협회계 인사들과 그리고 지식인들이 합쳐서 만든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였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지도부.
나와 있죠? 자, 서지필, 윤치호, 이상재 등과 남궁옥, 정교 등의 다 이런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됐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다 참여를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지층, 도시 시민,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 할 거 없이 아주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독립협회가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거기 보시면 공주, 대구, 평양 등 13개 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비도 납부하고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활동을 할 수가 있어. 지금하고 비슷하죠.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됐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요 활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험에는 주로 이 활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에서는 크게 한번 일단 제목만 한번 볼까요? 제목만 한번 쭉 보시면 민중계몽운동, 그 다음에 자주국권운동,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 이렇게 이제 크게 제목만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독립협회의 사상이면서 독립협회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민중계몽활동이 있죠. 자, 민중계몽. 자, 계몽이라고 하는 게 깨우친다, 일깨운다 이런 뜻이니까 백성들한테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독립의 상징물을 만드는 게 초기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독립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활동을 했었죠. 자, 독립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옆에 사진에 보시면 독립문 사진이 나오는데 자, 원래 독립문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 사신이 오면은 마중 나가는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던 자리에 그 앞에다가 영문을 부시고 만들었던 게 바로 독립문이고요. 생긴 거는 약간 프랑스의 개선문을 살짝 본떠서 만들었죠. 자, 그래서 독립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독립문은 독립의 상징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사신이 오면은 또 대접해야 되잖아요. 음식도 차리고 해서 그런 지역이 그런 관청이 이제 독립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하관을 없애고 그 대신에 독립관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문과 독립관을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의 상징물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민중계몽운동. 자, 민중계몽운동이라고 해서, 자, 거기 보시면은 기관지로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주로 하는 활동은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니까 토론회, 강연회, 연설회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독립협회 활동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거나 강연회와 토론회를 담당하도록 했다. 자,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독립협회를 만들 때는 주로 정부 관료들도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점점점 성격이 약간 이제 정치운동적 성격 쪽으로 가고 하니까 관료들은 많이 이탈을 해서 그냥 민중 집회 같은, 민중들의 조직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민중 계몽 활동, 강연회라든가 연설회라든가, 자, 강연회나 연설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뭐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을 했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관지로 활용됐던 거는, 기관지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독립협회에서 주도했던, 독립협회보다 먼저 만들어졌던 독립신문이 기관지가 아니고요. 독립신문이 기관지가 아니고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거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문을 발간하는 것도 물론 서지필이 주도하긴 했지만 그거랑 여기랑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기관지의 역할을 했었죠. 주로 이제 이런 민중 계몽 활동이 이어지게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주국권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주국권운동은 말 그대로 국권을 지키는 활동이니까 주로 여기에서는 열강에게 빼앗긴 이권들 있죠. 그때 그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주국권운동은 결국에는 이권 수호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권 수호운동.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구국선언 상소문. 자, 구국선언 상소문 같은 걸 발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만민공동회도 개최하고, 이권 침탈 저지 운동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권 침탈 저지 운동 한번 볼까요? 자, 열강이 빼앗아갔던 이권 중에서 우리가 되찾아온 것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되찾아온지 볼게요. 자, 러시아가 전령도조차 요구를 하는 걸 저지했었다. 러시아가 전령도라고 하는 섬을 조차는 뭐냐면 이거 나 줘,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도는 지금 부산의 영도라고 해서 지금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섬이니까 여기를 달라고 했었던 거고요. 자, 러시아가 이렇게 전령도조차 요구를 했었던 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제 포기를 시키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한러은행 폐쇄, 그다음에 일본의 석탄고 기지 반환, 러시아의 목포나 증남포 주변에 도서 매도 요구 저지. 자, 말하자면 목포나 증남포 주변의 섬을 사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나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 우리가 못 가져가게 막았다. 자, 그럼 러시아는 왜 이렇게 섬을 살려고 난리를 쳤냐?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주로 배는 증기선이었어요. 증기기관차 알죠, 여러분? 기차,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가 그거잖아요. 막 석탄 막 넣어가지고 불 떼서 가는 거. 자, 배도 증기기관으로 이루어진 그런 함선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증기기관으로 함선이 운영이 되면 중간중간에 석탄 창고가 있어야 돼요. 석탄 기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배가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석탄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섬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요구를 못하게 막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 저지, 그 다음에 이권 양도 및 관련된 이완용의 제명 처분 등등. 자,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권 침탈 저지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말하자면 외국에게 빼앗긴 이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특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라들에서 우리가 다시 뺏어온 걸 쭉 보시면 주로 어느 나라가 많은가요? 어느 나라가 가져간 걸 우리가 많이 못 가져가게 하든가 뺏어왔어요. 다시 러시아. 특히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이런 이권 탈취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 대신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러시아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요. 나머지 나라라는 건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권을 가져가는 건 걔네는 우리나라에 자원 개발을 해주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이런 외국들을 보는 대외 인식이 약간 왜곡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말하자면 러시아는 되게 나쁜 놈이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은 친구야 이렇게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 인식에 대한 왜곡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한계, 독립협회의 한계라면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민공동회 개최 여기도 볼까요? 이런 이권수호 운동이나 여러 가지 토론회, 강연회 같은 걸 전개하면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걸 개최하기도 해요. 자, 만민공동회는 일종의 민중집회, 종로에서 열린 일종의 민중집회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만민공동회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민중집회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 공무원들, 그러니까 국가의 관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관료들이 모였으니까 여기에서 개혁안 같은 걸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어쨌든 만민공동회긴 만민공동회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관민공동회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관민공동회가 만민공동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관민공동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관민공동회를 고르시면 되지만 만약에 지문에 관민공동회는 없고 만민공동회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둘 중에서 만약에 정확하게 우리한테 지금 우리는 관민공동회를 골라야 되는데 지문에 선지에 이게 있어? 그럼 관민공동회가 정답이고 만약에 여기 없어. 그리고 만민공동회만 있어. 그럼 만민공동회를 고르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운동들 볼까요? 자, 자유민권운동. 자유민권운동은 말 그대로 백성의 권리를 지키는, 민권을 지키는 운동이어서 뭐 예를 들면 재산권이라든가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유민권운동이죠. 자, 거기 보시면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 보호운동 전개. 자,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쟁취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강개혁운동이라고 해서 이 자강개혁운동 중에서 중요한 운동은 국민참정권 운동이에요. 그 국민참정권 운동이 결국에는 의회 설립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의회 설립 운동. 자, 의회라고 하는 게 뭐냐?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를 만들자. 왜냐면 요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입헌군주제였어요. 입헌군주제라는 건 전제군주제처럼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왕이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주로 의회가 주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려면 의회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의회 설립 운동, 다른 말로 하면 국민 참정권 운동.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의회 설립 운동이 정리가 돼 있죠. 자, 거기에 의회 설립 운동에서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의회식 중추원 관제 선포,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였다. 여기 나올 거예요. 이게 의회 설립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제 반포. 의회식 중추원 관제가 뭐냐면, 자, 국회로, 의회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요 기구를 만들어서 요거를 의회로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거를 국회 형식으로 만들어 거죠. 그래서 이때 거의 국회를 만들기, 의회를, 중추원이라고 하는 의회를 만들기 전 단계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거예요, 정부 측과. 자, 정부 측에서는 정부가 추천한 인물 25명, 독립협회에서 추천한 인물, 민선의원 25명에서 50명짜리 의원, 50명으로 구성된 50명짜리 국회를, 의회를 만들기로 했고, 그 의회 이름이 중추원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의 지금 합의를 봐가지고 정부 측과 독립협회 측과 합의를 봐서 거의 독립협회 이 의회를 만들기 직전 단계까지 갔어요. 이제 고종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통과. 이것만 딱 시키면은 중추원이라고 하는 국회가 만들어질 단계까지 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의회가 완성되기 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이제 무산이 돼버렸죠. 결국에는 의회식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기 직전까지 가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의회는 못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회를 못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익명서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탄압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익명서, 보수적 관리들이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름 없이. 자, 익명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애들이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다 라고 모함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익명서 사건 때문에 탄압을 당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립 때까지 쭉 정치 형태가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하나는 전제군주제. 전제군주제는 그냥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건 왕이나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왕이나 황제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왕이나 황제권이 강화되는 거.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결정하죠. 고려나 조선이 거의 이제 왕권이 세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한제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왕이나 황제가 주도하는 정치 형태를 전제군주제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정치 형태가 있어요. 입헌군주제는 군주, 왕이 존재하기는 해요. 왕이 존재하기는 한다. 왕이 있긴 있지만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에 따라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게 입헌군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왕권이 좀 제약이 되는 거예요. 왕권이 제한이 된다. 이런 정치 형태가 입헌군주제고, 자, 그러면 아예 공화정은 뭐냐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자, 그럼 왕이 없으면 정치를 누가 하냐? 대통령이나 뭐 총통이나 수상이나 주석이나 이름은 다 다르지만 대표를 뽑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해서, 자,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라는 건 개화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런 국가가 생기죠. 물론 그 전에 임시정부도 이런 형태지만, 자,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나 공화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건들 중에서는 갑신정변에서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배웠고, 자 그러면 독립협회에서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뭐냐? 의회를 만들려고 해서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고종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고종의 권한을 좀 제한하면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입헌군주제. 그런데 보수적인 관료가 고종한테 모함을 한 거죠. 뭐라고 했냐?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화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건 고종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는 독립협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없애야 되겠죠. 당연히.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독립협회를 없애게 되는데, 자, 너네 해산! 너네 꼴 보기 싫으니까 해산! 이럴 수는 없어요. 정치라는 건 명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하나를 보내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하고 있으면 가서 깽판 치고, 또 여기서 뭐 하면 방해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충돌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둘이 맨날 싸우는 거야. 야, 둘 다 해체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황국협회라고 하는 보부상 단체를 보내서 독립협회까지 같이 해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1896년에 생겨서 1898년쯤에 이제 없어지거든요. 완전히 폐지된 거는 이제 99년 이제 초에 폐지됐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독립협회 활동할 수가 없게 된 거는 1898년, 그러니까 약 한 3년 정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활동했던 게 바로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독립협회 해체. 자, 봅시다. 자, 785페이지, 784페이지에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관민공동회 개최, 그 다음에 중추원 관제 반포까지만 했고요. 자, 요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게 뭐냐? 헌의육조라고 하는 걸 반포하게 되죠. 그래서 헌의육조는 만민공동회의 그 부분인 관민공동회에서 나라의 정부의 개혁안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이 뭐냐? 그러면 헌의육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헌의육조 여러분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헌의육조를 보고 그 다음에 해산으로 넘어갑시다. 자, 헌의육조 말 그대로 6개.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쳐서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자, 여기에서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라. 그랬으면 전제 군주제를 추구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독립협회에서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뭐라고 했죠? 입헌군주제. 자, 여기서는 외국에 대해서 왕권을 강화해서 자주독립국을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라 이런 얘기지, 여기에서 전제군주제를 강화해라 라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그랬다고 해서 아 이게 황제권을 강화하라는 내용이구나, 그런 뜻은 아니죠. 그냥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자, 그 다음에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한다. 자, 국가재정을 탁지부로 일어나 해라 라고 하는 내용, 예산과 결산을 또 공포해라 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해라. 그리고 특임관을 임명할 때는 정부에서 그 뜻을 물어 중의에 따를 것. 자, 특임관이라고 하는 어떤 관리를 임명할 때는, 자, 원래 관리 임명 왕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건 곧 왕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관민공동회에서,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헌의육조라고 하는 개혁안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사건이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익명서 사건이죠. 독립협회의 해산은 익명서 사건이고, 결국에는 황국협회를 보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죠. 황국협회와의 충돌, 황국협회와 충돌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해산하게 됐다. 자, 황국협회라고 하는 건 보부상 단체예요. 앞에서 여러분 갑신정변의 14기조 정강에서
해상공국을 혁파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해상공국이 보부상 단체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한국협회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보부상 단체와 충돌을 통해서 결국에는 독립협회까지 같이 해산을 시키게 되죠. 가로 3번 보시면 대한제국의 탄압. 자, 그리고 한국협회 동원. 결국에는 강제 해산. 그러면서 결국에는 해산이 되고야 말았다. 자, 그러면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갑신정변 실패한 이유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동학농민운동 실패한 이유는 그냥 아래로부터의 개혁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독립협회라는 건 지식인들이 주도했지만 백성들이 참여한, 말하자면 이 지식인 계층, 즉 지배층, 말하자면 그 계층과 아래쪽 민중들이 같이 힘을 합친 거다. 그게 가장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지식인 계층이 또는 지도층들이 민중을 일깨우고 깨우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했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의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최초로 다수의 민중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었다. 말하자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중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민중과 같이 활동을 했다는 거. 이게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독립협회 활동은 독립협회 짧게 3년밖에 안 있었다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고요. 나중에 일제시대로 넘어가면 실력양성운동으로 또 연결돼서 앞으로의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마련한 그런 활동이 바로 이 독립협회 활동. 여기서 또 애국개몽으로 이어지고, 자,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게 앞으로의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중을 개혁의 주체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 아까 나라들을 보는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러시아는 되게 미워하고 일본이나 미국은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인식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뭐 오류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어떤 문제가 살짝 있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대외 인식에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 요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뭐 의병이라든가 이런 뭔가 이렇게 막 직접 활동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싸우고 막 일본이가 싸우고 하는 것들은 폭도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계라고 볼 수 있죠. 한 장 넘기면 나와요. 의병운동과 같은 활동은 무장투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아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사료탐구 중에서 두 번째 박성춘의 만민공동의 염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 박성춘. 그러니까 백정이면은 물론 이 당시에 신분제도는 이미 사라지긴 했지만 이 사람이 계층으로 따지면 최하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이런 데서 연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계층들이 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 백정 박성춘의 연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독립협회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립협회.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협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환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라 꼴이 엉망이기 때문에 체제를 한번 정비하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뭘로 고치냐?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돼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 봅시다. 자, 아관파천이 1896년 2월.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으로 환궁, 대한제국으로 이제 바꾸고 이제 그 전에 환궁을 했으니까 거의 한 1년 만에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원래 고종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궁궐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어난 그 궁궐에 같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복궁. 그런데 다시 돌아갈 때는 아관파천 갔다가 러시아 공사관 갔다가 돌아갈 때는 경복궁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경복궁은 여기서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복궁은 오히려 일본 공사관하고 좀 비교적 가깝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차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나는 또 어디로 피난을 가야 돼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러면은 최대한 러시아 공사관 좀 가까운 궁궐로 가야 좀 안전하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 가까운 어디로 환궁을 하게 되냐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돼요. 자, 경운궁으로 환궁하게 된다.
자, 그러면 경운궁은 지금의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덕수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죠. 자, 경운궁이 이 러시아 공사관과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2018년 10월 지금이죠. 지금 요 즈음에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난 갔던 그 길 있잖아요. 아관파천 했던 그 길을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비를 해서 이제 고종의 피난길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길을 개방을 한대요.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거기까지 가는 그 러시아 공사관, 지금은 러시아 공사관에 한쪽 건물만 남아있거든요. 이 앞에 이제 메인 건물은 없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첨탑같이 생긴 그 탑만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 그 다음에 이제 뭐 덕수궁까지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을 개방을 해서 뭐 고종의 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경운궁으로 환궁을 했는데 경운궁은 나중에 순종 때 이름을 바꿔요. 최근에 들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종에게 이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미 덕수궁으로 바뀌는데 덕수궁의 그 메인 문이 대한문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시청 앞에 가면은 그 덕수궁 바로 거기 있어. 그 앞에 원래 이름은 대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문은 이제 그 한자 뭐라 그래야 돼? 이 한자를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네. 요 아래에 그 계집여자가 들어가요. 계집여 변이 들어가요. 그 안자에 편안한 안자 뭐 이런 글자에 아래쪽에 계집여 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궁궐의 메인 문에 계집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문이더라고. 이로 바뀌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끝난 드라마에 거기 앞에 덕수궁이 여러 번 장면에 나왔는데 그때마다 대안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신랑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왜 대한문이 아니고 대안문이야?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줬죠. 기다려봐 이러면서 설명을 해줬죠. 가끔 제 식구들과 제 친구들은 제가 한국사 선생이라는 걸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원래는 이름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렇게 대한문의 이름이 좀 바뀌어서 지금은 대한문이죠. 바뀌어가지고 자 어쨌든 덕수궁. 자 그래서 아까 드라마 보니까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유심히 보잖아요. 배경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주인공들의 얼굴을 봤겠지만 저는 그 대한문, 저기 대한문이구나, 이름이 바뀌기 전이구나, 그런 것들을 또 봤었죠. 드라마를 주인공 얼굴만 보지 말란 말이야. 그런 것들까지 좀 자세히 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쨌든 자 대한제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786페이지 보시면 경운궁으로 환궁했다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경운궁으로 환궁을 했는데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좀 높이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체제 정비를 하게 되죠. 자 체제 정비를 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연호를 광무로. 자 그래서 연호가 한 번 더 바뀌었죠. 자 여러분 처음에 1차 가보개혁 때 연호가 개국, 을미개혁 때 연호가 건양, 그 다음에 요때 개한제국으로 바뀌면서 광무로 바뀌게 돼요. 자 연호는 광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왕에서 황제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제국이니까 황제 제국이니까. 그래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자, 황제 즉위식은 원구단 또는 환구단이라고 하는데 요 원구단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원구단 사진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던 원구단. 원래 우리나라는 제후국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제후국 정도의 그런 단계였죠. 명나라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청나라가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천자의 나라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는. 즉 하늘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도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교에서는 경천사상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제사를 지내도. 그렇기 때문에 원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요거를 정비를 해서 여기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된 거예요. 가운데 있는 그 원구단 메인 건물은 지금 현재는 사라졌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사진 중에서 저기 뒤에 3층 건물쯤 있는 그 쬐끄만 건물 보여요? 그게 이제 황궁우라고 해서 원래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물건 같은 거를 보관하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는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 옆에 이제 큰 그 황제 즉위식이 열렸다고 하는 그 건물은 일제시대 때 부셔버렸죠. 일본이 당연히. 기분 나쁘니까. 자, 그래서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이 벌어지게 되죠. 자,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 그래서 이때의 개혁을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787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광무개혁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했던 개혁 몇 번째 개혁이에요? 1차, 2차, 을미, 1차 가보, 2차 가보, 을미, 광무. 네 번째 개혁이에요. 시험에는 당연히 요 네 개의 개혁의 내용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혁 내용을 구분하는 게 아마 여기서는 가장 핵심 내용이 될 거예요. 근데 개혁이 되게 많잖아요. 당연히 좀 복잡한데 광무개혁에서도 또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광무개혁에서는 개혁 방향, 즉 원칙, 개혁의 원칙이 뭐냐?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개혁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구본 신참, 구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신참, 새 것을 참작한다. 그러니까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게 그냥 우리 단어로 하면 온고지신 뭐 이런 단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개혁의 어떤 방향이나 흐름으로는 동도서기론하고도 비슷해요. 동도서기론이 뭐예요? 우리 거는 그대로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그런 개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개혁을 바탕으로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거다. 자, 그래서 구본 신참은 약간은 보수적이면서 복고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옛 것을 근본으로 하니까 보수적이면서 복고적 성격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도서기론과도 되게 유사하다. 동도서기론적 개혁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는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개혁이 광무개혁이구나.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혁의 내용, 개혁기구부터 나와 있죠. 자, 교전소라고 하는 거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사법기구예요. 법을 편찬하기 위한 기구고 나중에는 법규 교정소로 그래서 교전소가 교정소로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법을 만드는 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소라고 하는 기구가 또 있었고 그래서 교전소 그 다음에 교정소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 자, 그러면 광무개혁에서 정치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면은 자, 정치적인 내용부터 봅시다. 황실의 권위를 격상시켰다. 왜냐하면 황제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뭐 황제, 그 다음에 뭐 거기 보시면은 태조, 장조, 정조, 순조 뭐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을 한 단계 격상을 시켰고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개편. 자, 요건 좀 알아둘까요?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했죠. 자, 지방행정구역을 어떻게 개편했냐? 원래는 23부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23부였다가 이거를 다시 13도로 개편했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원래는 조선이 8도였어요. 8도를 23부로 개편했다가 13도로 개편했는데 자, 그러면 8도를 23부로 개편한 거는 언제? 2차 가보개혁 때. 자, 그 다음에 23부를 13도로 바꾼 건 광무개혁 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13도의 체제로 바꾸게 된 거죠. 자, 8도를 23부 체제로 바꾼 건 2차 가보, 그 다음에 23부 체제를 13도 체제로 바꾼 건 광무개혁. 그래서 요렇게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교정소 설치 나왔고 그 다음에 독립화폐 해산. 독립화폐를 해산시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관파천, 그 다음에 독립협회,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였으니까 그 다음에 대한제국. 자, 대한제국이 1897년이니까 대한제국으로 바뀐 뒤에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없애버린 거죠. 시기상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아관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 시기대로 하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켰어요. 앞에서 우리 독립협회 해산시킨 얘기는 했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까지 해산시키고 나서 자, 이제 걸리적거리는 애들이 없어진 거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죠. 그래서 완전 황제권을 엄청 강화시켜야 되지. 그러면서 또다시 헌법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헌법과 같은 개혁안 문서를 또 발표하는데 그런 걸 대한국 국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나서 자, 이제 내 맘대로 한다. 황제권 강화한다. 그렇게 발표한 게 대한국 국제. 자, 대한국 국제에서 요 대한국 국제도 결국에는 헌법인데 왜 헌법이라고 안 하고 대한국 국제라고 하냐면 원래 헌법은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국회는 없으니까 그냥 왕이 마음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국제라는 표현으로 쓰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고 대한국 국제의 내용은 황제권을 무한 강조한 거죠.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황제권 강화. 자, 그 다음에 뭐 독도 관할. 자, 독도 관할 그랬는데 칙령 41조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1900년에. 그래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독도까지 관할하게 된 거죠. 여기다 써볼까요? 자, 칙령 41조 1900년. 자,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그리고 독도를 관할하게 한 거죠.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게 된 게 바로 이 독도 관할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나머지 개혁들이 나와 있죠. 경제로 가봅시다. 경제 파트의 개혁에서 자, 경제 파트의 개혁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 하면은 광무개혁 하면은 그냥 요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지계 발급이에요. 지계 발급. 자, 일단 양지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자, 양지아문은 여기서 양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양전 사업이라는 건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측량 기계와 측량사를 데려와서 측량을 했죠. 자, 그리고 측량을 하고 나서 드디어 지계라고 하는 걸 발급을 하게 돼요. 자, 양지아문과 그래서 양지아문에서는 양전사업이라는 건 토지 조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계를 발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계 발급 이렇게 써봅시다. 지계 발급. 자, 그럼 여기서 지계라고 하는 건 뭐냐? 지계라고 하는 건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등기부등본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계라고 하는 걸 발급을 하게 된다. 이 지계라고 하는 건 이때만 발급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양전 사업을 하고 나서 지계아문을 설치하고 지계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지계라고 하는 건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양지아문에서 양전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미국에서 측량기사랑 측량사, 뭐 측량기구 같은 걸 도입을 해서 2차례 정도 측량 사업이 이루어지고 측량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지계를 발급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계를 전국으로 다 발급을 하게 됐냐? 그건 아니에요. 지계는 발급하다가 일부 지역에서만 발급하다가 결국에 중간에 중단되는데 중단된 이유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지계라고 하는 증명서가 전국적으로 다 발급된 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지아문을 지계아문으로 흡수를 해버려요. 1902년에 흡수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양지아문이 지계아문으로.
흡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계 발급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계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양전 후에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했으나 러일 전쟁의 반발로 중단. 자,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 오른쪽에 보시면 지계 나와 있죠? 토지 소유권이죠. 말하자면 토지 소유 증명서. 자, 그 다음에 상공업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상공업 정책으로 자,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상공업 정책을 실시하게 돼서 자, 많은 공장과 회사 설립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죠. 그게 상공업 진흥 정책이고, 자, 그 다음에 상무사 조직, 그 다음에 황실 재정 확대. 자, 내장원을 설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황실 재정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근본위 화폐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근본위 화폐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시도했다는 거예요? 시도만 했다는 거예요. 실시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 은본위 화폐제도는 1차 가보개혁 때, 그 다음에 근본위 화폐제도를 시도했으나 광무개혁 때 시도했으나 실시는 안 되죠. 나중에 화폐정리 사업으로 이거는 이제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다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양전사업, 양잠산업이죠. 양잠이 그거 여러분 그 누에고치 쳐가지고 그 뽕나무 길러가지고 자, 그래서 양잠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뭐 연초회사, 연초가 담배 회사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혁을 한번 볼까요? 교통, 통신, 전기, 의료시설을 확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강화, 그래서 상공학교, 광무학교.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광무개혁에서 중시했던 거는 상공업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넓게 보면 상공업과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뭐 호적제도 실시, 광재원 설립 등등. 자, 그리고 원수부 설치. 이게 이제 지문으로는 잘 나오는 거죠. 자, 원수부를 설치하게 된다. 원수부는 지금의 국방부 같은 거여서 황제가 직접 설치하고 직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군권을 황제가 장악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원수부 설치. 자, 그 다음에 군사력 강화. 자, 거기 보시면 시위대와 진위대를 대폭 증강하게 된다. 자,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한 게 2차 가부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는 훈련대는 없애버리고 친위대와 진위대로 정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하게 된다. 그래서 군사제도 개혁도 한번 시기별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군함, 양무호와 광제우를 구입했다. 해군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군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배를 사와서 이걸 이제 해군으로 정비를 해서 해군으로 이제 만들기도 했었다. 해군 체제 도입. 자,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청 통상조약 조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자,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 중에서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 뭐였나요? 조청상민수령 무역 장정. 자, 앞에서 우리가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 이름은 종주국과 종소국 사이의 조약이니까 이건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도 이제 황제국이 된 거예요. 대한제국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랑 청나라랑 대등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조약을 다시 체결해. 그래서 조약의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청통상조약은 결국에는 조청상민수령 무역 장정을 개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청통상조약. 자, 그리고 만국우편연합 가입. 자, 요거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는 시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시기. 자, 이런 시기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칙령 41조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고 자,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했다는 건 그 전에 우리가 우편제도가 다시 실시된 건 언제죠? 을미개혁 때. 갑신정변에 시도했다가 사건이 일어나서 중단됐고 10년 뒤에 다시 우편사무가 실시되죠. 이때 우편사무가 재개됐다는 건 우리나라 안에서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했다는 건 이제 외국하고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만국우편연합이고 이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한 거는 시기를 물어볼 때 잘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도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국우편연합 가입.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해사 및 통상사무관 설치, 간도관리사 파견 그랬네요. 해사 및 통상사무관은 뭐냐면 해삼위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우리나라 주민들을 관리했었다. 자, 그 다음에 간도관리사는 당연히 어디에 파견했을까요? 간도에 파견했겠죠? 그래서 간도에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관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주민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국외 중립선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러일 전쟁 할 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분위기가 좀 싸하자 우리가 먼저 중립선언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너네 둘이 전쟁하지, 러시아와 일본 전쟁하지, 자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편도 아니고 중립이야 라고 선언을 하게 되지만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이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중립 선언을 했던 것이 바로 광무개혁, 이때 이제 대한제국이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광무개혁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개혁 세 가지, 1차, 2차 가보, 그리고 을미는 아무래도 일본의 강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앞에서 1차는 그래도 좀 자주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이 세 개는 전부 다 일본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일본의 간섭, 외세의 개입 없이 그래도 좀 자주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게 광무개혁이죠. 그나마 좀 자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추진한 근대적 개혁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과 상공업을 특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분야의 발전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다만 그러면 이 개혁은 얼마나 성과를 많이 거뒀냐? 그거는 별로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보수적 관료층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외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성과는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광무개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광무개혁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래도 자주적인 개혁으로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그래도 광무개혁이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개혁을 구분하는 거. 1차, 2차, 을미, 광무.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여러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분이 반복하고 안 그러면 안 외워지거든요. 이게 꼭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대충 이런 내용이 대충 나오면 광무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1차 가보개혁이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많이 익혀두지 않으면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 번 봐두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시대별 연호 사용도 나와 있어요. 자, 요 연호를 처음 사용한 우리 영락 기억나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쭉 연호들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쭉 한번 연호를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독도와 간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독도와 간도. 자, 독도 봅시다, 독도. 자, 간도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백두산 정개비 하면서 간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간도 협약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랑 간도 협약 체크 한번 보시면 되는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가로 2번에 간도 귀속 문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백두산 정개비에서 토문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어느 강이냐? 토문강의 해석을 두고 청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청나라는 이거를 두만강이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토문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쟁이 생겼다. 자, 이렇게 청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간도라는 땅을 두고 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했죠. 그래서 여기에 관리들을 파견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면서 이 지역을 관리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부의 대책, 가로 3번으로 내려오셔서, 자, 정부의 대책에서 관직의 이름과 공무원 이름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서북경략사 어윤중, 토문감계사 이중하, 간도관리사 이범윤, 이렇게 공무원들 이름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섞어놓으면 되게 헷갈리겠죠? 서북경략사 어윤중, 토문감계사 이중하, 그리고 이범윤, 간도관리사 이범윤.
자, 그래서 1902년에는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했다가 1903년에는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도 이 지역에 이범윤을 파견해서 간도 지역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한제국에서 간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이 쏙 끼어들어서 결국에는 이 땅을 청나라에게 줘버리고야 말았다. 자, 이 조약이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자, 그러면 간도 협약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간도 협약이라고 해서 1909년에 조약이 체결되죠. 간도 협약 1909년에 조약이 체결됐는데, 자, 문제는 간도 협약. 지금까지 간도 문제는 누구랑 누구의 문제였어요? 우리랑 청나라와의 문제였어요. 분쟁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간도 협약을 체결한 주체는 청과 일본이라는 거. 자, 여기에 이제 갑자기 일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의 땅을 줘버리고 그 대신에 이권, 갖고 싶은 권리, 이익이 되는 권리를 받게 되는데, 자, 안봉선 남만주라고도 하고 안동과 봉천 간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푸순광산 채굴권을 가져가게 돼요. 자, 그래서 광산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대가로 그 대신 간도 땅을 청나라에 줘버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던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없었던 일본이 이렇게 간도 협약의 주체가 돼버린 이유가 뭐냐? 이게 1909년. 자, 1909년 전에 이미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됐고 을사조약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긴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외교권을 일본이 지금 대신하고 있고 일본이 나서서 이걸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이죠. 자, 그래서 간도 역시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게 바로 이 간도 협약이죠. 자, 791페이지에 일본의 개입 나와 있죠. 자, 일본은 을사조약 이후에 통간부를 간도에다가 설치하고 통간부에 이제 파출소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한테 그냥 줘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싶은 권한을 넘겨받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간도 협약. 그래서 간도 협약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독도로 가봅시다. 독도. 자, 독도는 대한제국 시기에 아까 우리 칙령 41조 얘기했죠. 자,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관할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령 3호. 자, 지령 3호라고 해서 자, 이 당시에 참정되신 박제수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또 명확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1905년 2월 22일에 이 독도를 강탈해버리게 되죠. 자, 시마네현이라고 해서 일본의 지역의 고시,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자, 독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무인도야. 그러니까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야. 자, 여기에다가 오늘부터 죽도,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 땅으로 편입을 시킨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게 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에 독도 강탈 1905년 2월 그리고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하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 독도에서, 일본에서는 2월 달을 독도의 날로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너네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칙령 41조를 발표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다. 그래서 10월 25일을 또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독도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죠? 독도는 지금 현재 독도 수비대가 지키고 있고요. 독도 수비대는 경찰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군대를 파견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더 시끄럽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죠. 우리나라 땅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꾹 눌러 앉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냥 걔가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별로 제가 봤을 때 별로 걱정할 건 없는데 이제 굳이 이거를 막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래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일본인 유학생이 와서 대학원을 이제 다녔죠.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 유학생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릴 일이 있으면 그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꼭 그런 거 물어봐요. 그 사람 곤란하게. 독도 너네는 아니?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니? 꼭 그런 거 민감한 거 물어보잖아. 그래가지고 너네는 왜 그거 막 너네 거라 우기냐? 막 이런 거 이제 그 사람이 뭔 잘못이야? 그 사람은 한국으로 유학 왔는데. 그래서 막 물어봐. 이제 그 사람이 약간 곤란해 하면서도 대답을 해주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독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독도가 어디 있고 독도에 무슨 그런 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요즘은 알고 있죠. 워낙 일본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상태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독도라고 하는 요 땅 말고 일본은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하고도 분쟁이 있고 중국하고도 분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의뢰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독도 문제 가지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독도. 자,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근대의 일보다는 앞에 우리가 고대부터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의 사료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앞에 독도에 관련된 사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사료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항일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